자, 이번 강의에서는 누진세, 그러니까 소득세와 상속세가 누진적인데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이 세금을 내게끔 세율이 높고, 소득이나 상속할 게 없는 사람들은 뭐 거의 세율이 없는 그런 식인데, 이런 것이 이 형성되는 지난 100년간의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피케티가 설명하고 있는 바를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포퓰리스트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포퓰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이죠. 포퓰리즘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 게 일종의 욕설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포퓰리즘 운동이라는 게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당제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라고 하는 두 당밖에 없는 나라죠. 그게 벌써 뭐 이 링컨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19세기 말에 미국에서는 포퓰리즘 당이라고 하는 제3의 정당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찍힌 사진입니다. 포퓰리스트 무브먼트, 그러니까 포퓰리즘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그 활동가들이 모여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옷차림들이 좀 허름하죠. 특히 머리에 이제 이 중절모를 쓰지 않은 걸로 봐서 이 농민들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좀 가난한 차림들이죠. 포퓰리즘이라는 거를 이 미국에서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이 정치운동이었다라는 거고, 주로 농민들이었다라는 거고, 이들이 19세기 말에 이 뭔가 굉장히 커다란 사회개혁을 요구했다라는 거고, 가장 큰 요구는 뭐냐면은 그 철도 요금이 너무 비쌌거든요,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철도로 다 날라야 되니까 그 철도 요금을 좀 규제해달라. 그 다음에 록펠러라든가 이런 그 대재벌들을 규제해달라. 그리고 이 근본이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은화를 발행해서 이 물가가 좀 인상되게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려진 사파 내지는 그림인데요. 자, 이 부유한 뭐라 하나요? 재벌이라고 하나요? 이 재벌이라는 게 바로 록펠러라든가 카네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거기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 내지는 농민들, 주로 농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대다수 인구가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서로 맞대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건 또 다른 그 당시 모습인데,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 쓰러져 있죠. 누가 쓰러져 있습니까? 자유의 여신, 여자죠. 여기 데모크라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자유를 상징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여성을 칼로 찔러서 이제 쓰러뜨렸고,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말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일종의 그 비즈니스맨들, 그러니까 빅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재벌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파입니다. 실제로 1900년경에 그려진 사파들입니다. 자, 이 사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유한 사람들 둘이서 킬킬킬 웃고 있는데, 그 옆에 쓰러져 있죠. 한 여자분이 칼에 찔려 있고, 그리고 언뜻 보기에 자유의 신처럼 보이죠. 그리고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리고 자유의 여신을 상징하는 여신이 칼에 찔려서 죽어 있고, 그들을 죽인 자들은 이 부유층들, 특히 이제 이 빅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미국의 그 건국 정신이었던 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압살하고 있다, 내지는 죽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파입니다. 이 돈 많은 그리고 거만한 그 뚱뚱한 이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달러를 쌓아놓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해골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1896년에 이 그려진 만화이고,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뚱뚱한 사람이 상징하는 게 그 당시에 산업가들이 바로 카네기, 록펠러,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이 민주주의를 없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산업가들, 카네기라든가 록펠러라든가 뭐 온갖 사람들이 19세기 말에 이 배 내지는 뭐가 있는데, 여기 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농민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이들의 부유함을 떠받치기 위해서 간신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이게 바로 19세기 말에 신문에 등장한 그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이고, 또 달리 얘기하자면 19세기 말의 미국은 영국을 능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그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대국의 주인공이었던 산업가들, 카네기라든가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부와 소득을 올리는 데 비해서 인구의 대다수였던 농민들 그리고 도시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그 사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바로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미국의 산업가 누구냐면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 석유 회사를 만들었고, 이 석유 회사가 문어발처럼 모든 그 이 유전들 그리고 선박 그리고 회사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어발에 묶여 있는 이 모든 그 산업과 그 아래서 일하고 있는 이른바 농민과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는 운동이 1892년에 본격화되는데요. 1892년도에 이 포퓰리스트 운동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제임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출마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 대통령 후보였고, 이 양반이 이제 부통령 후보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정리한 건데요. 포퓰리스트 파티, 포퓰리즘 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원래 영어에서 people, 그러니까 인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민주의 운동입니다. 인민이 우선이다. 민중이 최고다. 미국의 건국 정신이라는 게 뭐라 하냐, 민주주의이고 공화국이고, 유럽에서 귀족들을 싫어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인데, 평등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건국 헌법이었는데 그거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다시 피플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한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가난한 농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구의 대다수가 미국에서 농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혼자 안 되니까 이 도시화된 이 대도시에 있는 노동자들, 공장 노동자들과 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가 여러 가지였는데요. 여기 뭐 영어로 써 있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첫 번째는 근본이제를 폐지하고 은화도 유통시키게 하자. 근본이제 때문에 이 당시에 물가가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농산물 가격이 안 올라가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큰 이제 힘들어했거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피케티 얘기랑 연관되는 건데, 소득세라는 거를 도입을 하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 소득세라는 법제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다 소득세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독점체를 통제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하고 연관돼 가지고 뭐냐면은 카네기라든가 록펠러라든가 이런 이 재벌들이 독점체를 만들었습니다. 가령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그 석유 회사들 대다수를 하나로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서 합병을 하니까 자기가 다 석유값을 다 통제할 수가 있죠. 석유값을 올려버립니다. 석유값을 올릴 경우에 가장 크게 이제 힘들어하는 게 농민들인데,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미국에서 농업에서 대대적으로 농기계가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나 소가 끌던 농기구를 이제 뭔가 이제 증기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휘발유 엔진 같은 걸 통해서 작동하는 오늘날의 트랙터 같은 것이 처음으로 보급이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서 석유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농민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석유값을 자기 멋대로 올리고 있는 스탠다드 오일을 해체하라, 이런 그 요구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민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힘들다 우리가. 그래서 이민을 제한하자. 또 하나가 이 상원의원을 직접 뽑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 이제 도시 노동자들의 요구가 합쳐졌는 게,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자.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12시간, 14시간. 이거를 하루 8시간 노동제로 이제 우리가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에 나왔던 얘기들과 비슷한 건데, 철도라든가 아니면
이 전화 이런 것들을 국가가 아예 소유하자, 국유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미국은 철도가 국영화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민간 회사가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 요금도 특정 재벌이 이제 많이 소유를 하면서 독과점이 진행되니까 이 철도 요금을 자기 멋대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철도 요금이 농민들한테 중요했던 게 농민들이 이 수확물을 수확하면은 가령 뭐 밀을 수확하거나 아니면은 소를 다 키우면은 이 소를 시카고에 있는 그 도살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 철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농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맞서 가지고 농민들의 주장이 철도를 아예 국유화 시켜 버립시다. 그리고 뭐 이 전화라든가 아니면 이 전선 이런 것들 다 국유화 시켜 버립시다. 이런 요구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퓰리즘 운동이 실제로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쭉 나오는 얘기들인데 포퓰리즘 운동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인민당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여기서 대통령 후보까지 냈는데 그리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유권자들을 획득을 했더니 이 카네기라든가 록펠러라든가 이쪽에서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선거였던 1896년도에는 이 부유층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전경련 같은 데죠. 여기서 이 부유층을 대변하는 공화당 후보 맥킨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 선거 후원금을 이제 제공을 하고 일종의 금권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돈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 포퓰리즘 운동을 간단하게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민당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포퓰리즘 당이 그러면서 1896년도 선거에서는 이 대선 후보도 못 내거나 아니면 뭐 후보를 냈어도 거의 뭐 표를 못 얻었고 그 와중에 인민당 내지는 포퓰리즘 정당이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에서 포퓰리즘 정당, 그러니까 인민당이 1892년도에 창당이 돼가지고 주로 농업 지역이었던 그 미국의 미시시피라든가 서부 이쪽에 가난한 농민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지 기반을 만들었고요. 대통령 후보까지 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기한 게 이제 누진세, 소득세를 거두자.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걸 국유화하자. 그 다음에 연방은행을 폐지하고 여기서 연방은행 폐지라는 게 바로 근본이자를 없애고 왜냐하면 근본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것들이 주로 미국의 동부 그러니까 월가에 있던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은행들이었고 이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이 농민들이 커다란 그 피해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월가 내지는 이 은행들을 규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비슷한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896년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1896년도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화당 쪽이 금권 선거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부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때 인민당이 그 민주당과 연합공천을 하긴 했는데 하지만 이제 커다란 성과를 못 내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인민당 해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급격하게 이 당세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그 당시에 그려진 모습입니다. 이 카네기라든가 록펠러 같은 그 이 대부호들 일종의 산업 자본가들이 이 농민들이 일종의 그냥 내 손아귀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농사를 다 짓게 되면은 다 이 양반 입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산업자본가 그 당시에 그 미움을 받았던 산업자본가가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독점입니다. 석유 산업을 독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석유값을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한 거고요. 이 사람이 만든 스탠다드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반독점법이고 이 반독점법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재벌개혁, 재벌해체운동입니다.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록펠러와 그리고 록펠러에 반대되는 운동, 방금 전에 봤던 그 인민주의 운동, 포퓰리즘 운동이라는 것이 한국의 경제민주화의 그 이 정신과 이론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제 19세기 말의 스탠다드 오일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유전이고 그 다음에 석유를 이제 저장해 놓는 거죠. 이게 책 제목입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것이 이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1911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반독점법, 영어로 안티 트러스트 로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오도 루즈벨트고요. 두 번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이 반독점법을 이제 추진한 사람은 테오도 루즈벨트이고, 이 테오도 루즈벨트가 반독점법을 만들어서 몽둥이들 휘두르니까 여기 빅 오일 컴퍼니, 이게 다 이제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고, 스탠다드,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네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지금 도망가고 있죠. 스탠다드 오일이 1911년에 이 반독점법으로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 석유 회사들을 가지고 독점을 하면서 석유값을 좌지우지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받은 스탠다드 오일이 이 농민들의 지지를 얻고 당선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테오도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한 그 반독점법에 의해서 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건데, 미국의 포퓰리즘 운동이라는 것이 이 19세기 말에 사실상 와해되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해체가 됐지만은, 하지만 포퓰리즘 운동의 그 정신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실제 역사 속에서는 테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변하고 있었던 그 당시 민주당의 그 이 당 강령 정책에 사실상 구현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민주당은 이때 이래로 거의 100년 전이죠. 100년 전 이래로 항상 독점체를 규제하자라는 이 사상과 정신이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습이 보면은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것이 1911년에 여러 개 회사로 해체가 됩니다. 여러 개 회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가령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다드 오일과 뉴욕에 있는 스탠다드 오일을 이제 분리시켜버리고, 그래서 각 주마다 다 그냥 따로따로 움직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회사들이 다시 또 모여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석유 회사가 엑선 모빌이거든요. 그 쉐브론. 이런 길로 다시 이제 옛날처럼 완전 독점체는 아니지만은 일종의 그냥 부분 독점 내지는 과점체로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과점된 상태에 미국의 석유 산업을 좌지하고 있는 이런 그 거대한 독과점체들이 미국의 공화당을 특히 지지하고 있고, 오늘날 가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의 최대 후원자로서 나서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과 크게 봐서는 달라진 구도가 없는 거죠. 자, 이걸 반독점법, 그 엔티트러스트 로라고 하는데, 1911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록펠러가 갖고 있었던 스탠다드 오일이 지역별로, 다른 게 아니라 주별로 34개로 강제로 분할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1911년엔 동시에 이제 아메리칸 타바코, 그러니까 담배 회사죠. 이 담배 회사도 16개로 강제로 분할되어 버리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그 1984년도에 미국 최대, 그리고 미국의 거의 유일한 미국 전역을 아우르고 있었던 전화회사가 AT&T였는데, 이게 이제 8개 기업으로 강제로 분할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윈도우가 일종의 독점 비슷한데요. 여기를 이제 이 반독점법을 해체하려고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그 소송을 걸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에게는 다행히도 중간에 타협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구글, 여러분들 쓰시는 가령 이제 애플이 아니면 다 구글이죠. 요즘에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이 OS가. 그리고 그래서 미국 정부와 그리고 특히 유럽 정부가 구글도 일종의 독점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여러 가지 독점적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가령 네이버라든가 구글 같은 데가 이 플랫폼을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입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인터넷 마케팅 같은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100년 전에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왼쪽이 그 테오도르 루즈벨트고 오른쪽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고요.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활동했던 기간이 1900년에서 1910년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1930년대, 40년대였습니다. 하지만 양자 간에는 일정 정도의 공통점도 있고 또한 상당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독점체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소득세를 처음 도입한 게 이제 이 테오도르 루즈벨트 그 민주당이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는 이 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이제 걷기 시작을 하죠. 그런 점에서도 비슷하고요. 제가 방금 전에 그 반트러스트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 재벌개혁을 얘기를 했죠. 이 재벌개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뭐 참고하자면은 우리나라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재벌개혁을 그 이제 어느 기사를 보니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네 가지 입장이 있다. 첫 번째는 경제민주화 내지는 재벌개혁이 필요 없다라는 그 태도이고, 두 번째는 이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자유주의 방식으로 하자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경제민주화가 필요한데 그거를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사민주의적으로 하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경제민주화를 하되 자주적 입장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네 가지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장은 경제민주화가 필요 없다. 왜? 시장이 알아서 하니까. 시장이 만능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학자들이 이제 신고전파 학자들 그리고 뭐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주로 이쪽에 있는 것이 오늘날 국힘당 내지는 보수정당이죠. 거기에 비해서 진보 쪽의 가장 강력한 입장의 그 경제민주화로는 경제민주화를 하되 자유주의 입장에서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맞는 건 아니지만은 공정한 시장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고, 이 공정한 시장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얘기하는 공정한 시장의 핵심이 바로 방금 전에 봤던 테오도르 루즈벨트의 정신, 반독점의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의 가장 큰 건립돌이 바로 독점체,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벌, 여기니까 여기를 규제하거나 아니면 해체하자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계급적 기초는 주로 이제 중간층 내지는 부르주아들, 일종의 우리나라 치면 이 중소자본들 내지는 소액주주들,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주의적 경제민주화를 지지하고 추동하는 핵심적인 세력이라는 거고, 여기 이제 사례가 된 게 바로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 그 다음에 일본의 재벌개혁, 메가더 사령부가 했던, 최근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걸 잘했다라는 거고, 여기를 대표하는 그 학자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장하성이나 김상조나 아니면 박상인 교수 같은 이런 분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데 이거를 자유주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 반독점도 일부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 경제를 어떻게 하면은 사회 공동체에 맞게 조절할 것이냐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 뭐 공동결정, 뭐 노동이사제, 그 다음에 노사정 협의, 가령 뭐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직무급을 둘러싸고서 뭔가 원하청 기업 간에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그 사회적 협약을 맺어나가자라는 그 입장이고, 이거를 대표하는 게 뭐 정승일이라든가 이병철 교수,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기보다는 뭐 스웨덴이라든가 독일 같은 이 유럽 나라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자주적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뭐 된다고 이제 이분들은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주로 이제 민족주의 얘기를 하니까, 뭐 재벌들은 핵심 산업에선 국유화 내지는 민족화 시켜버리자, 뭐 삼성그룹을 아예 국유화 시켜버리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뭐 대표적인 뭐 나라로 뭐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처럼 가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뭐 진보당인가요? 주로 이제 NL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자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별로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제가 봤던 것처럼 이제 이 테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반독점 사상, 그리고 그 뿌리가 에 해당하는 미국의 포퓰리즘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로 등장을 했는데, 주로 경제민주화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그리고 시민단체가 옹호하는 거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두 번째죠. 이 두 번째를 실천한 정부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였고요. 지금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민주화로는 사실 이 입장이라고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장하성과 김상조 두 분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실장을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해보았는데, 사실 이것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생활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못했다라는 그 평이 많죠. 그리고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그 작년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아젠다 자체가 거의 뭐 사라져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제 평가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갑니다. 테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포퓰리즘 운동이 1892년도에 이렇게 포퓰리즘 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포퓰리즘 운동이 그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세를 연방 정부가 걷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안해 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됐던 그 의원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들, 1년에 $4,000 이상 버는 사람들. 그 당시 미국이 뭐 1년에 뭐 몇백 달러밖에 못 벌었기 때문에 1년에 $4,000 벌면 상당히 이제 굉장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2% 이상, 2%의 그 소득세를 거두자, 세율을, 라고 했는데, 아니 웬걸? 1895년도에 이 법안이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소득세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 연방정부가 세금을 거두냐, 주정부가 거둬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주정부의 그 징세권을 침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국가긴 한데 주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관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득세라는 제도 없었고요. 그런데 1907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퓰리즘 운동에 이 지지를 받은 테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 조항을 요구를 했고, 실제로 그 덕택에 1913년에 미국의 헌법이 수정됩니다. 수정헌법이라고 합니다. 뭐 16번째 수정헌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미국의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처음 거두는 게 1913년,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1913년에 처음으로 연방 소득세가 도입됐는데, 이때 최고 세율이 7%, 가장 낮은 세율은 1%였습니다. 근데 미국의 인구의 거의 대다수는 이 양쪽 다 세금을 안 냈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95%, 97%는 세금을 안 내고요. 가장 많이 내는 세율도 7%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다가 이 세율이 급격하게 뛴 게 7%에서 무려 67%로 엄청나게 뜬 게 바로 1917년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이 유럽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전비 조달을 위해서 부자들에게 우리가 전쟁을 좀 치러야 되니까 부유한 사람들 세금 좀 많이 내십시오 라고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정부, 민주당 정부였거든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세율이 엄청나게 뛴 겁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1913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여기에. 그러다가 1917년에 엄청나게 뛴 거고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확 내려왔죠. 내려와서 뭐 한 2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의 최고 세율이. 그러니까 록펠러라든가 카네기 같은 사람들도 뭐 자기가 1년에 한 뭐 천억, 뭐 한 1조 정도를 번다.
뭐 그래봐야 뭐 1년에 그러니까 한 그중에 한 25%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근데 대공황이 터지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확 늘죠. 다시 30년대 중반에 거의 80%까지 올라가고요. 이거를 추진한 게 바로 이 테오도어가 아니라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가 이끌었던 미국의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1941년도에 2차 세계전이 터지면서 40년에 그러면서 다시 90%까지 쭉 올라가고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이 소득세라는 것이 사실은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죠. 이 복지국가의 재원인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 소득세를 거두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으로 쓰는 시기. 이게 명백했던 시기가 바로 1930년대입니다. 근데 소득세를 걷어가지고 이 연방정부가 이 복지국가만 한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죠. 그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1차 세계대전 시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시기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에 일관되게 미국에서 연방소득세 세율이 최고 세율 거의 90% 정도를 유지를 했는데 이때 미국이란 나라가 이 복지국가를 계속 확장시켜 나갔고 그와 동시에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한국에서의 전쟁, 그리고 소련과의 냉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 세 가지 전쟁을 치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대에 조금 낮아집니다. 70%로. 이것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넣었죠. 오늘날의 한 2배 정도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 세율을 드라마틱하게 깎아준 게 바로 레이건과 부시였고요. 요거를 자칫 뭐 조금 이제 뭐 다시 올려준 게 바로 미국의 클린턴 민주당이었고요. 그러다가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이 되면서 또 한번 내립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이 소련과의 그 신냉전, 뭐 우주전쟁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레이건과 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뭘 줄였을까요? 세금을 많이 줄였으니까 복지를 줄이죠. 대대적으로 줄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1950년대, 특히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미국이 유럽보다는 못해도 적어도 오늘날보다는 더 강한 복지국가였는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부셔버린 게 바로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그리고 아들 부시였고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 미국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정부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자 정책 별로 안 했죠. 그 얘기는 뭡니까? 복지국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미국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강의는 주로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 소득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어떤 식의 이데올로기가 작용했는지라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바로 포퓰리즘 운동이었다는 거고 이 포퓰리즘 운동이 미국에서는 미국 민주당, 테오도 루즈벨트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민주당에 굉장히 크게 이제 수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